그래서 지금 집 살 타임입니까? 요즘 같은 경우 되게 많이 상승했었다가 좀 주춤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게 기회라고 봐요. 대다수의 실수요자들이 단번에 한 방에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수십억을 벌고 싶어 하시는, 이러다 망하는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것들을 보면서 싸게 살 수 있는 상황이 어떨까, 무엇일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실수요자분들이 정말 궁금하실 질문이거든요. 지금 집 살 타임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하면은요, 저는 항상 욕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무주택자분들한테는 사라고 말씀을 하는 입장이고요. 다주택자들한테는 조금 기다려라고 얘기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기다리라는 건 팔아라 혹은 그냥 일단 보유해라. 견딜 수 있으면 보유한 상태로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질문 자체가 실수요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실수요자들의 기본 성향 자체가 완벽주의를 추구를 해요. 집값이 떨어져서도 안 되고 내가 사자마자 오르는 동네를 네가 얘기해 주기를 바래. 약간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무슨 얘기를 해도 욕먹어요. 그런 단계를 조금 경험을 지나치고 나면 아, 내가 실수할 수도 있구나, 뭐 할 수도 있구나, 뭐 기타 등등 경험을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요즘 같은 경우 되게 많이 상승했었다가 좀 주춤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게 기회라고 봐요. 오히려. 네, 제가 처음에 투자를 했던 97년도에 경기도에 있는 신도시의 24평 아파트가 당시 기준으로 9천이었어요. 그러니까 IMF 직후예요. 그 아파트가 지금 따지게 되면 5, 6억 정도 해요. 그 얘기는 길게 보면 인플레이션 효과를 또 해지를 하면서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거든요. 사실 명목 금액으로만 보게 돼도 이득인데 문제는 그 사이에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했다는 거죠. 지금 마침 또 시장 자체가 좀 달아올랐다가 조금 주춤하는 상황에 접어든 것 같으니 좀 싸게 살 수 있다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금 샀으면 좋겠다. 근데 만약에 좀 내 예상과 다르더라도 그럴 때 속상해하지 말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조금 기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신네들은 언제든지 길게 보면 이득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실수요자분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아직 잘 못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 허무하게 말씀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싸게 사서라고 하는 게 저는 명목 금액이 아니라 굉장히 올라가는 속도로 가다가 주춤했을 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장기 우상향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지금 그 어떤 사람보다 싸게 살 수 있는데, 만약 그때 고점을 사게 되면 시장이 잠깐 삐끗하거나 위태로워지면 그 사람들이 무너지는 게 2012년도에 하우스푸어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항상 쉬지 않고 집을 살 생각을 하면서 그것들을 보면서 싸게 살 수 있는 상황이 어떨까, 무엇일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그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이신 실수요자분들께서 고려해야 할 어떤 변수나 이런 요소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변수를 뭐 단기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제가 그동안 경험해 본 거를 보면은 이분들이 크게 반응을 하는 게 있어요. 호재. 역세권이 된다라고 하는 호재를 실제 모습보다 과대 포장해서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많아요. 미래에 생길 호재가 진짜 알고 보니 먼 미래일 가능성이 있다면 그걸 좀 과도하게 접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만한 동네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분들은 이미 본인의 로망과 유토피아를 정해놓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뭐 예를 들어서 강남의 원베일리라든지 마용성의 뭐 무슨 아파트, 옥수동에 있는 무슨 아파트라든지 딱 정해놓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얘기는 바꿔놓고 말해서 본인이 아직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눈에 때 보기 좋았던 아파트를 계속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아파트가 이미 많이 오른 아파트라면 한동안 안 오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울 전체로 놓고 보게 되면 그 아파트도 좋지만 또 다른 아파트도 있거든요. 그런 아파트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뭐냐, 그리고 이 아파트가 있는 위치에 있는 이 뭐 서울이나 경기도 어떤 지역이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냐, 이것들을 가지고 들어간다면 잠시 내 마음에는 안 들 수는 있으나 거기 들어 살다가 또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 최종 목표를 달성하면 되는데, 대다수의 실수요자들이 단번에 한 방에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수십억을 벌고 싶어 하시는, 이러다 망하는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을 좀 찝어서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저 그 내 집 마련하실 때는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추천하시는 편이신가요? 금방 말씀드렸던 거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대다수의 실수요자들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라. 빌라나 오피스텔보다는 궁극적으로는 다시 아파트들로 선회를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빌라나 오피스텔보다는 당연히 아파트가 낫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파트를 선택하는 기준도 이제 계속 시기마다 좀 변해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좀 주목해야 될 아파트 선택 기준 혹시 가지고 계신 걸 좀 공유해 줄 수 있으실까요? 일단 아파트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동일한 것 같아요.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그 교통 부분 있잖아요. 교통 부분을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이렇게 개발한대라고 할 때 이 기간이 얼마가 되는지를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본인이 교통이라든지 역세권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오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GTX-A다. 그럼 GTX-A는 어쨌든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땅을 파고 있잖아요. 땅 속에서 열심히 지금 파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건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땅도 안 파고 있는데 말만 많은 GTX-C나 B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최근 들어 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대장 홍대선 얘기가 요즘 신문 기사에 많이 나와요. 그랬더니 또 대장 홍대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대장지구 분양을 받아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뭐 분양받는 건 좋겠지만 그리고 뭐 지역적으로 뭐 서울 수도권이니까 좋은데 문제는 그 역세권에 기대를 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한테 로망이었던 위례 신도시의 위례 신사선이 속된 말로 스톱 걸렸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실수요자분들은 교통망을 보실 때 몇 년 안에 달성 가능한 거냐 이런 부분들을 되게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8호선이 개통되면서 구리 남양주를 통과했었잖아요. 만약에 근데 그 내용들을 작년이나 재작년쯤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봤더라면 지금 이제 조금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로 충분히 수익을 못 쓰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지 이제 시기적으로 먼 미래에 나타난 것들을 너무 좀 과대 포장해서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 자, 지금 뭐 그러면 비아파트 시장을 조금 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빌라, 다세대 같은 여전히 좀 침체 국면인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이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시장 가치를 좀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좀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부동산이 어려운 건데 제가 좀 전에 비아파트보다는 아파트가 낫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는 초보자분들은 아파트군 라고 해서 비아파트를 안 보세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비아파트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 잘만 보면은요. 침체 국면이라는 얘기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기본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비아파트라고 하는 이 시장이 지금 침체에 빠진 이유가 뭐냐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세 사기예요. 이제 자금이 부족한 사회 초년명들이 들어가서 살던 곳이었는데 여기에 전세 사기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 시장이 초토화돼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을 관심이 없어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럼 아파트를 볼까라고 하면서 아파트 중소형으로 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또 얹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것들을 지금 정부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시장에 현상이 나타난 걸 보게 되면 정부 쪽에서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시장이 꺾임으로 인해서 공급이 몇 년간 제대로 안 돼서 지금 건설 경기를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전세 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조적인 모순이 아니라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됐던 전세 사기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면 기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것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급을 해주게 되면 6개월에서 1년이면 지을 수 있는 구조가 빌라와 그 오피스텔 같은 것들, 도생 같은 거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작년부터 이 비아파트 부분을 짓는 뭐 업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약간의 혜택을 준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결국 이게 전세 사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놀랬던 사람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들을 정부가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공급들을 늘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겠구나라고 지금 하는 상황이 앞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침체 국면이 계속 간다라고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정부의 이런 어떤 88 공급 대책에 관련돼서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을 늘리는 게 오히려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바꿔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최악인 비아파트 시장을 원상회복시켜주는 조건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약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빌라나 오피스텔을 싸게 사서 다시 원상복귀 됐을 때 비싸게 팔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긴 하겠죠. 하지만 이 비아파트 시장은 분명한 거는 그 어떤 사람들한테도 최종 정착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을 너무 투자로 접근하게 되면은 또 욕심부리다가 사람들이 아파트로 넘어가면 또 비아파트를 또 수십 년을 갖고 계시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비아파트에 또 관심을 가지시는 분도 계시니까 어떤 점을 좀 유의하면서 접근을 하는 게 좀 좋을까요? 비아파트 시장은 지금 특히 이제 서울에 있는 빌라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서도 제가 본 것 같은데 단 한 건도 없다. 어떤 달은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많은 분들은 내가 아파트에 관심이 있거나 하니까 그냥 휙 하고 넘어갔던 기사인데요. 이거 사회 초년병들이거나 약간 좀 사회 약자들이 거주하시는 이 집들이 공급이 안 된다는 거 되게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전세 사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금 LH에서 네, 경매 넘어가는 거 매입 매입한다는 있죠? 얘기하고 네. 있잖아요. 네네. 이것들을 보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상황의 변화를 인지를 못한다는 거는 부동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역시 또 똑같아요. 근데 거기가 역세권이야. 아, 그러면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역세권이기 때문에 올 거거든요. 근데 그 비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다. 근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정부가 이것들을 풀어준 게 그래서 비아파트를 빨리 지어라라고 해서 많은 혜택을 좀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뭐 대출도 좀 싸게 해주겠다 등등.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몇 년 후에 공급 과잉으로 나타나요. 그럼 다시 한번 더 침체가 올 수 있는 구조적으로 경우가 될 수밖에 있겠죠. 없는. 사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이유가 제가 갑자기 정부의 이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아니라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있었던 일이에요. 똑같이. 정부가 그때도 비아파트를 살렸고 그때 인기가 있었던 게 말씀하신 도생이었고 그리고 또 나중에 한 2014, 15년도에는 뭐 도생이나 빌라를 매입했다가 뭐 피눈물을 흘렸다. 이런 사례가 실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돌아보게 되면 비아파트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 정상화가 분명히 될 거고 여기서도 충분히 기회가 되거나 여러분들 거주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너무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다만 공급 과잉이라고 하는 부분에 부작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중기적으로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는 한번 지으려면 뭐 적어도 3, 4년 걸리는데 이런 도생이나 뭐 이런 빌라, 오피스텔은 이제 뚝딱 짓는단 말이에요. 6개월 만에. 네네. 이게 공급의 탄력성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이 투자 상품으로선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특히 부동산을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실 수는 있겠지만 네. 정말 부동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잘못 사면 좀 싸다고 샀다가 좀 물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사실 고수의 영역이에요. 어쩔 수 없는지 이제 사회 약자분들, 자금이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한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빌라나 오피스텔 또 기타 이제 이런 도생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갑자기 눈이 돌아가는 이제 돈독이 오른다 그러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어느 정도 내 예상과 다르게 좀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상급지 또는 상급 거주지, 거주 유형으로 옮겨 타신다라고 조금 담백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빌라에 살고 계시거나 비아파트에 있다 하더라도 그 기회를 잡아서 또 옮기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거기서 욕심이 들어가면 오래 걸리는 거죠. 자, 요즘 뭐 수요가 증가했던 갭 투자 수요. 네. 왜 최근에 이제 대출 이제 규제로 인해서 좀 한풀 꺾이는 좀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실제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갭 투자는 진짜 대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주춤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이 대출 규제가 계속 이어질 거라 갭 투자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에는 그동안 제가 본 이 갭 투자 상품의 특성은 좀비와도 같아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나요? 네, 좀비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 속성인 이유가 이 부동산을 가지고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속성이 돈이 없는데도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다 보니까 소액 투자에 욕심이 있어요. 근데 이 소액 투자의 대표적인 상품 중에 하나가 갭 투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안 없어져요. 저도 예전부터 봤지만 갭 투자가 죽었다 생각했는데 살아나고 이것들을 워낙 많이 봐서 지금은 좀 애매하지만 또다시 기회가 되면
또 다시 스물스물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 결국 뭐 이 갭 투자 시장을 좀 교란시킨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뭐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어디나 투자하는 사람들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투자 방법은 다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투자 방법은 과하면 교란해요. 아, 네네네. 그래서 부동산을 얘기할 때 투자라고 좋게 말씀하시지만 과열되면 투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갭 투자 자체는 소액으로 부동산을 사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지만 이것들이 세력화되고 거대해지면 시장을 엄청나게 교란시켜서 시장을 무너뜨리는 데 영향을 또 많이 미치더라고요. 또 뭐 어떻게 보면 얘도 양날의 검이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것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뭐 단군일의 이제 최대 재건축 단지로 알고 있는 둔촌 주공에 대한 전세 대출 규제로 인해서 지금 뭐 집주인이나 뭐 세입자나 굉장히 큰 혼란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좀 어떻게 앞으로 좀 계속될지 혹은 뭐 진정이 될지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세요? 저는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조와 생각이 뭐냐면 정부는요. 시장의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되게 싫어한다라고 생각을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둔촌주공은 단군이래. 이런 표현 자주 쓰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여기에 걸려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군일의 가장 큰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에 예를 들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결국 뭐 집값이 떨어지든 전세 대란이 나든 여러 가지 이렇게 발생되게 되면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바로 1년 전인가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둔촌주공이 분양할 때 시장 경기가 되게 안 좋았단 말이에요. 요 시점 전으로 규제 완화를 했었어요. 1년 6개월 전이죠. 네네. 네.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가 언론 헤드라인에 있었느냐? 둔촌주공 구하기. 아, 네. 일병구하기. 예. 네. 그런 기사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둔촌주공이 무너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시장 전체의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타격이 있을 거다. 그 왜곡된 신호를 주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봤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게 둔촌주공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건 둔촌주공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그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이 연관되기 때문에 아마 전세 대출 관련된 부분도 특히나 그런데요. 전세 대출은 이게 정부가 감히 건들 수 없는 대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매매는 심하게 표현하게 되면 다주택자라고 하는 나쁜 놈들이 존재하거든요. 프레임이 그렇게 됐죠. 전세는요, 나쁜 놈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불쌍한 세입자들을 살려줘야 되는 대출이 전세자금 대출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세자금 대출을 잘못 건드리면 정부 입장에서도 되게 난감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 2009년부터 2010, 한 5, 6년도 이 당시에 전세자금 대출이 좀 더 활성화됐을 때 정부가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거의 무한대로 풀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갭 투자의 요인이 됐었는데 그걸 왜 풀었냐를 생각해 보게 되면 서민들을 위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둔촌주공이라는 이름 자체가 일단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데다가 더더구나 전세자금 대출이다 이러면은 전세를 들어갈 사회적 약자들도 낭패를 겪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래서 저는 전세자금 대출 부분이 되게 많이 이슈가 되긴 하겠지만 정부가 이 부분들은 되게 많은 고민을 가지고 좀 해결을 하려고 나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갭 투자를 좀 염두하고 계시는 분들, 네. 실수요자분들 어떤 전략으로 조금 접근하는 게 좀 좋을까요? 일단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요. 시장이 한번 격변의 시기 또는 이제 약간 변곡점이다 싶을 정도로 뭔가 크게 바뀌는 때는요. 기다리는 게 장땡이다. 기다려라. 예, 네, 기다리는 게 일단 장땡이다라고 안정화될 때까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태평양 한가운데 태풍 나는데 들어가봤자 그 사람들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갭 투자를 뭐 염두에 뒀던 일반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그 실수요자들은 기다릴 수가 있는데 갭 투자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조금 조급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분들이 더 위험하거든요. 저는 갭 투자의 시장 환경은 기본적으로 전세 가격 상승이 좀 더 표면화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르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괜히 나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은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세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움직여도 되는 건데 지금 너무 설레발을 치는
사람들과 가짜 전문가들이 조금 말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의 적정 가격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좀 팁이 좀 있을까요? 원래 정상적인 가치보다 사람들이 덤벼들어서 수요를 늘려놓은 거잖아요. 이 가격은 꼭 떨어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가격 자체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만든 가격이냐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상태의 가격이냐